네, 이번 설 연휴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이 명절 내내 부동산의 밥상머리 민심 화두에 올렸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해서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설 연휴 동안에도 이 대통령의 SNS는 전혀 멈추질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작심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상환 방식과 연장 절차를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일반 개인이 주택을 사면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예. 사업자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만기가 뭐 20년, 30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흔히 말하는 만기가 굉장히 긴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임대 사업자죠. 사업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종의 기업처럼 처리를 해서 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개인 담보 대출하고 달리 개인의 주택 담보 대출하고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 대출 형식으로 해서 만기가 보통 3에서 5년 정도 하고 이것을 1년 정도 연장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역시 좀 사각에 있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사각에 있는 게 아니었냐는 평가는 어떤 거냐면 계속 만기 연장 같은 것들이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이라는 이게 연장이 되면서 계속 그렇죠. 타이트해졌는데 만기 연장할 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임대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팔지 않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중에 뭐 상업용 오피스텔이 사실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주택도 일부 있는데 네. 이 주택 그러니까 지금 한 13.9조 원 가량 되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대출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면서 물량을 잠그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연장이라는 것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의 공급을, 그러니까 주택의 물량 같은 것들을 늘리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뭐 지금 그래픽에도 아주 요약이 잘 돼 있는데, 뭐 개인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뭐 분할 상환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기가 임대 사업자 대출 네.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있지만 만기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왔다. 사실상 이게 사업자 대출로 간주되면서 연장되어 온 것들을 좀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그런 예.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만기 연장 심사가 얼마나 어떻게 더 깐깐해지는 건가요? 사실 이제 만기가 될 때마다 흔히 말하는 RTI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연간 임대 소득 대비 연간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이 비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크지 않으면은 대출 연장 같은 것들을 줄이겠다. 규모 같은 것들 줄이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뭐 규제 지역 1.5배, 그러니까 연간 임대 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보다 한 50% 이상 많아야 되는 거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한 25% 정도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가 좀 줄어든다든지 뭐 집값 같은 것들이 좀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안 지켜지게 되면은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네.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은 일부 임대 사업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보유한 그 사업자가 보유한 이제 주택들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사업자들이 가진 부동산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들이 이런 정책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임대 사업자가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은가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어떤 것이 있냐. 사실 임대 사업 지금 뭐든지 주택에 관심은 뭐 주택이 여러 빌라도 있고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아파트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파트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다른 형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임대사업자를 압박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아파트의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그 흔히 말하는 값이 높은 아파트를 팔기보다는 다른 부동산을 먼저 어떻게 보면은 혹시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동산 먼저 매물로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도 똘똘한 현상이 발생하는 똘똘한 거네요. 현상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재산을 먼저 파는 일들은 사실 조금 있으리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좋은 부동산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파트인데 10억에서 15억대 살만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와야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주거 사다리도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진 상황들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빌라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쪽에 많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먼저 팔 것이냐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이렇게 대출 받는 게 이제 어려워지다 보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걱정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좀 높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임대료를 높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주거 취약 어떤 주거에 취약한 이런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아무래도 월세가 사실은 어떠한 모든 주거 비용 중에 가장 그러니까 전세랑 월세랑 있다라고 하면은 월세가 조금 비싼 편인데 이런 임대료가 더 올라가게 되면 월세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최근에 계속 타겟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을 계속 예고를 하면서 조금씩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급매물은 없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떤 거고 이런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버티게 들어갈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흔히 말해 3주택까지 한 85%까지 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이라서 이제 양도세에 대한 유예가 종결되기 전에 이제 8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현상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남 가장 문제가 되는 강남권역들의 주택들은 좀 값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섣불리 살 수도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물은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는 조금 외곽 지역, 그러니까 15억 그냥 말해서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으면서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채가 거의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15억 아래 주택에 대해서 보통 거래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은 이제 강남권들인데 강남권보다는 외곽권에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남권을 살 사람들은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 현금을 지금 써야 되느냐 나중에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그 강남권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데는 약간의 어떤 시차 같은 것들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성인데 이게 양도세가 양도세 유예가 끝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슈가 있고 이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과연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가격이라든지 물량 잔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때요. 양도세를 높이면은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를 높이면은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이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단 말이죠.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1주택자 이외의 경우에 이제 보유세를 높이면서 결국 이러한 물량 잔금을 해소하겠다. 지금 양도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을 통해서 물량을 일부 늘렸는데 이제 지속 가능한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유세를 늘리면서 이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아파트를 짓기가 쉽지 않은 거고 지금 계획대로 6만 호로 아파트 짓는다고 할지라도 2030년에 사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가 가진 이런 아파트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내놔야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지금 양도세 인하를 더 이상 안 하겠다. 두 번째로는 아마 보유세를 올리면서
이런 다주택자의 물량들을 뽑아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주택이 많다는 이야기고 주택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임대로 주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세금에 대한 전가 이슈가 계속 또 분명히 나오고 있다.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임대료가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일부 연구에서도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 밸런스,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할지라도 뭐 6만 호 공급이 결국 2030년 이후에 될 건데 이 사이 기간에 얼마나 다주택자 매물들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주택 가격을 특히나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이런 것들이 보유세랑 다양한 정책들의 조합을 통해서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압박이 가해지다 보면 자금은 또 다른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증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면 좀 재밌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 통상의 설명절 이후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과거 자료를 보니까 반반이었더라고요. 이게 뭐 결국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그 설 명절 이후 5일 동안 봤더니 한 반은 오르고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2016년, 17년, 뭐 19년, 20년, 25년은 좀 떨어지고 뭐 그 이외의 기간들 한 다섯 번은 오르고 다섯 번 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뭐 어떤 시황이라든지 단순히 자금 흐름만 봐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설 끝나면은 사실 임금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급받고 대금 지급이 원활해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뭐 데이터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들이고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계속 자금이 몰리면서 영업이익으로 바탕한 주가가 또 오를 수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또 이미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흔히 말하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또 불확실한 상황. 미국 역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지 또 혹은 떨어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폭 자체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단순한 방향으로 주가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워낙 코스피가 이례적인 불장을 이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었나 봐요. 특히 죄송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코스피 지수에 많이 투자를 하고 대형주에 많이 투자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024년 12월 말에 비해서 지난해 12월 말 거의 100%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흐른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주가 지수 자체가 거의 2배 이상 오르면서 그렇죠. 예. 그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이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름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할 것이 아니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또 개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또 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국인 수익률이 혹은 지분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들인데 이 절대 규모가 늘어난 것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장이 계속될지 여기에서 멈출지도 관심인데요. 설 이후에 세뱃돈이 어디에 몰릴까 이 부분도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승장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전이라든지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정부의 기조 자체가 주가 지수를 부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또 예측하는 분들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 뭐 10% 내외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락을 하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하고 이런 현상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코스닥 벤처 투자 펀드 같은들의 세제 혜택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갈 인센티브들
인센티브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두 주식시장으로 갈 인센티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의 양상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것을 예측하는 어떤 증권 전문가들의 이런 분들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1월이 강세장이었으면 2, 3월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이례적인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